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보에 대해서 제가 독단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좀 진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세계 안보에서 화제는 우크라이나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좀 정리를 드리면, 처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고 친분에 있는 연예인에게 인사를 중용해서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푸틴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랄 것이 당초 예상은 애당초 무너졌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달쯤이 지나서 상황을 보니까 나름 이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던 것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이우 일대는 물론이고 러시아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걸 보였던 동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참호라던가 이런 방어 시설들을 나름 부족하지만 2014년 이후에 이제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내부에 난동이 없다는 것이죠. 7런이 반런이 해가지고 분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그런 내용이 그런 현상들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를 이제 두고서 이제 푸틴과 이제 우리나라의 특봉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제 돈바스에서 이른바 신나치라고 이제 불리는 무력 집단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쟁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무력 충돌이 있는 가운데 좀 당연히 끔찍한 일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돈바스 방면에서의 이제 우크라이나 무장 집단 어떤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칠러 세력들을 축출하고 약화시켰다. 또 물론 어떤 러시아의 어떤 이런 무리한 전쟁이 러시아의 편을 들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 내부 총질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선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6.25하고도 지금 많이 비교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준비가 미군조차, 국군은 물론이고 미군조차 안 돼 있었기 때문에 1950년 8월 말까지 북계군에 대항할 장비가 미군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님을 필두로 한 다부동 등에서 이제 결사적인 어떤 국군의 저항이 부족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전쟁 전에 토지 개혁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지주들에 대해서 일정한 좀 타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좌파 분자들의 축청이 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는 이제 보도 연맹들에 대한 예비 검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이제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내부에 전쟁 직후에 내부에 난동이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제 전쟁을 계획하면서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내부 곳곳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있을 것이니까 길어도 30일이면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던 주요 이유가 바로 남한 내부에서의 난동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연일 비판하고 계시지만은 윤석열이 이번에 참석했던 4.3 추념식이라는 것, 4.3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산주의자들 건국을 방해하고 공산화시키려는 작자들의 책동이었고, 이것이 곧바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좀 이어져서 일관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전복하고 적화시키겠다는 공작이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1950년에 6.25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들이 남한에 준동하고 있어서 6.25 전쟁 이후에 폭동을 일으키고 교란 행위를 하였다면 1950년 8월 말까지 미군이 장비와 군사력을 확보할 시간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손쉽게 적화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님께서 이전부터 좀 가볍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게 한일 군사 동맹, 핵심은 이제 핵 공동 개발이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 찬성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둘 다 물론 모질이들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보다 미국 전체적으로 고립주의 분위기가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전간기,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2차 대전 발발 전까지를 이제 항상 전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미국을 모습을 살펴보면은 현재의 미국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하고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여러 가지 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는데 전혀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선진국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국제연맹의 가입국인 이디오피아를 이탈리아가 침략하는데 국제연맹, 미국, 영국, 프랑스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거의 동일하게 스페인 내란이 1936년부터 이제 발생을 했고, 여기에 아예 대놓고 독일과 이탈리아군이
뭐 의용군이라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참전을 했으며 뭐 게르니카, 피카소의 게르니카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공중 폭격이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처음 이제 사실상 시도가 되었는데 이것도 묵인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일본이 이제 미국의 아시아 당시 이제 아시아에서의 어떤 이권의 중심인 필리핀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떤 일본 이러저러한 이제 그 개입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석유 금수 조치에 돌입을 했지만 그래도 독일과 이탈리아 준동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진주만을 공격당한 후에야 참전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2차 대전에서 막대한 이제 상방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뭐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의 미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과연 미국이 6.25 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뭐 일본은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한민국과 함께 노출되어 있고 뭐 이러한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이해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이러한 중국 북한의 위협에 뭐 대만까지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진짜 이 변화된 세계 정세 안보 속에서 대한민국, 일본, 대만의 어떤 독자적인 군사 동맹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핵심은 뭐 재래식 전력을 뭐 함께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이 이제 공동 핵 개발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에 뭐 선거 국면에서도 뭐 핵공유니 뭐 전술핵 배치니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지만 뭐 이런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확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독자적인 핵 개발이 유일한 의미 있는 대항 수단이라 할 것인데 뭐 여기에는 이제 경제 제재 등의 국제적인 제재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낙관하는 견해도 있다고 그러지만 뭐 거기를 100%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대만을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핵 개발한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인 일본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세계가 경제제를 할 것이냐. 저는 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과 대만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유일한 핵 피해 국가입니다. 핵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핵무기 개발이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지만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잘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먼저 핵 개발하겠다라고 나서기에는 내부적인 어떤 걸림돌도 보통이 아니다. 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식민지 피해 국가라 그래가지고 앙숙인 관계로 알려진 대한민국이 먼저 핵 개발을 하고 일본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아마 일본의 엘리트들은 정말 불가항청 고소원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면이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를 지금 현재 안보의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이제 준동이 없었던 것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뭐 제 생각으로는 두 뒷단이 문제가 되겠죠. 그 한 첫 번째가 친북 세력이고 저는 이제 중공일들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정은과 시진핑 등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공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뭐 사보타지를 한다거나 뭐 난동을 일으킨다거나 실질적인 정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추산으로는 뭐 200만이다 뭐 얼마다 얘기가 많은데 뭐 최소한의 수치를 잡아도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중공인들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어떤 지령의 협조에 따라서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을 때 과연 이를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혐한 뭐 사드 뭐 이런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 좀 벌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실적인 대한민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제 반중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급선무다. 중국인들에 대한 추방이 정말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조선족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내 친북 세력이 이제 문제인 것인데 핵심은 세대로 보면 핵심은 40, 50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드러나 있는 친북 세력, 뭐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평화를 이제 파는 각종 시민단체,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친북 단체, 뭐 그 규모와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이제 뭐 세월호 사태라던가 그다음에 탄핵 사태 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어떤 허점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제 40, 50대들의 공고한 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근 이제 조국 사태라던가 대선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40, 50대는 구제불능이다. 교화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친북과 친중을 신념화하고 있다. 완전히 이데올로기로 장착돼 있다 생각이 들고, 이들의 근본적인 어떤 현대사에 대한 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완전히 좌편향된 왜곡된 역사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것이 마치 독이나 마약처럼 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또 동조한 세력들이 겉멋 좌파, 이제 뭐 이승환, 뭐 윤종신들과 같은 똥팔육 연예인들, 거기에 내용의 핵심도 잘 모르면서 유선적으로 분위기에 편승하는 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0대들의 실제로는 뭐 당연히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에 뭐 대학생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좌파 투쟁을 했다거나 뭐 제대로 된 이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세력을 형성했다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오히려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완장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 586 운동권 출신들보다 더 극렬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느냐. 세대적으로는 김남국, 김용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뭐 나이는 조금 더 있지만은 김어준 같은 이도 뭐 특별히 어떤 좌파 혁명 운동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그런 약점 때문인지 더 극렬하게 정치 투쟁을 벌여나가는 뭐 그런 모습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게 들고요. 그럼 이러한 현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만이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40, 50대는 빈곤을 모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평에 따라서 어렵게 지냈던 40, 50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빈곤을 알지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허기를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이고, 이러한 세대가 이제 세계 경제 발전에서 첫 번째 등장할 때 저는 예외 없이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뭐 베이비붐 세대, 뭐 일본의 단가이 세대가 20대에 들어와서 이제 격렬한 극좌 운동을 벌였고 극좌 세력을 뒷받침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접어들어서도 이제 그런 혁명,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과격한 운동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좌파적 어떤 사고의 틀을 유지하면서 좌파 우위의 지형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했었고, 이제 이들이 은퇴에 이르니까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어떤 좌파 우세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40, 50대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상,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생존해 있는 이상 이러한 좌파 우위의 정치 지형이 변화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숙청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힘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사회 전면에서 이제 자연적 퇴출이라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포함한 40, 50대들이 이제 은퇴하고 종국에는 이제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였습니까만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층에 대한 취업 등을 지원하고 뭐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는 당장 중단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조직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한전에서 뭐 퇴직을 하고 이제 내지는 퇴직이 연장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80년대에 또 극렬했던 대학생 운동들의 시발이 이전에 시위 등으로 인해서 제적되었던 복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오면서 이게 극렬한 학생 운동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지속적인 어떤 친북 성향을 유포하고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조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 정년 연장 등으로 해서 청년 취업이 제한당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이고, 존재 자체로 이런 이제 정년을 넘겨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해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상급자로 모셨던 분을 동료 내지 부하로 지금 데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직에서는 따로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부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안신령 등을 제공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명목적으로만 정년 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보러 보아도 비효율이고 낭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정치적으로는 친북 세력의 강화 유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최소한 특히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공무원들은 당장 정년을 오히려 단축시켜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를 연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들을
빨리빨리 그 조직에 내보내서 은퇴 이후의 어떤 취업은 자신이 원래 속하지 않았던 다른 조직이나 다른 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이들이 어떤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차단되는 것이지, 그대로 정년 연장이나 이런 등등으로 유지하는 것은 해당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낭비와 비효일 뿐더러 정치적인 어떤 구조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노년세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40, 50대들, 저를 포함한 40, 50대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뒷받침해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20일이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주택 가격의 하락 자체가 이런 좌파 일변도의 40, 50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년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정말로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실시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단순히 사회 정의, 복지, 경제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의 변화도 꼭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40, 50대인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40, 50대를 이제 자식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40, 50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이번 대선을 통한 결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 인위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을 자연스럽게라도 사회와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들을 시행해도 모자란 판에 정년 연장들이 논의되는 것이 정말 황당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댓글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